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항공기 충돌 화재 사건의 원인은 관제사가 2대의 비행기를 동시에 활주로에 진입시켰기 때문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일본 항공조사당국은 물론 여객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사와 프랑스 항공당국도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본 이시카와 현을 강타한 지진의 피해 규모가 점점 커져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가 4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또 여진으로 주민 5만 7천여 명이 대피한 상태인데 3일 오전에도 이시카와 현 북쪽 해상에서 규모 5.5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10대와 20대가 급증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대의 자해나 자살 시도 건수는 2018년 대비 68% 증가했고 20대는 50% 늘어나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 1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우리나라 부부가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려 요소는 집값이지만 자녀가 늘어날수록 사교육비의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 때는 집값의 고려 비중이 30%, 사교육비는 5.5%이지만 셋째 아이 때는 집값 비중은 27.5%로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늘어났습니다. 새해부터 범죄자 처벌 조항이 바뀌면서 아동 성범죄와 같이 중대 범죄자의 경우 얼굴을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해 최대 9개월 동안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소속 민항기가 활주로에 있던 화물 수송기와 충돌하며 불이 났습니다. 여객기에 탔던 370여 명은 다행히 모두 탈출했지만 수송기에 탔던 인원 가운데 5명이 사망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활주로에 머리를 처박은 여객기 창문 사이로 불꽃이 새어나옵니다. 소방차가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창문 몇 개에서 보이던 불길은 오래전화 비행기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신치토세공항에서 출발한 일본항공국내선 516편. 오후 5시 40분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했습니다. 새해 첫날 강진이 발생한 니카타현에 물자를 수송하는 임무를 맡은 수송기 MA722편입니다. 이 충돌로 두 비행기에 모두 불이 났습니다. 승무원 12명 포함해 민항기 탑승자 379명은 슬라이더 등을 타고 모두 탈출했지만 해상보안청 수송기에서 인명 피해가 나왔습니다. 海上保安庁の飛行機につきましては、機長が1名、脱出をいたしましたけれども、5名につきましては死亡が確認されたとこのように報告を。 일본 경찰은 민항기 탑승자 가운데서도 부상자가 10여 명 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교도통신은 항공 전문가의 말을 빌려 사고 원인은 민항기가 착륙하던 활주로에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진입했거나 아니면 민항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충돌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네다 공항 활주로가 일부 폐쇄되면서 항공편 다수가 결항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하네다로 가려던 우리 국적기도 결항하거나 나고야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가서 나리타로 티켓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네다가 다시 복귀가 될지 어쩔지 몰라서.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가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 하네다 공항 폐쇄가 길어질 것을 대비해 대체 수송편 마련 등 승객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착륙 직후 불길에 휩싸인 여객기에는 400명 가까운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은 연기가 가득 차서 지옥 같았지만 공포를 이기고 침착하게 탈출하면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저녁 시간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 비행기 한 대가 땅에 닿는 순간 불길과 함께 커다란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이 붙은 비행기는 활주로를 그대로 내달립니다. 여객기가 착륙 직후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것입니다. 機が多分こう滑走路から避けて横に入ったような衝撃があって、で CA さんやなんかがみんな降りてくださいって落ち着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感じで。
비행기 안은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연기가 기내를 가득 채우고 창문 밖에는 시뻘건 화염이 날름거립니다. 뒷부분에서 시작한 불이 비행기 전체로 번지는 데 걸린 시간은 10여 분. 그 사이 목숨을 건 탈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승무원 안내에 따라 대피용 슬라이드를 통해 비행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쳤지만 대부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自分たちがみんな降りた10分後ぐらいに爆発音上がってたんで、あと少し遅かったら危なかったなぐらいですね。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이겨낸 승객과 승무원들의 침착함으로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항공 여객기와 해상보안청 항공기가 충돌해 불이 난 사고 원인이 관제사의 실수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국토교통성 관계자를 인용해 사고 직전 관제사가 일본항공 여객기에 활주로 진입을 허가하면서 해상보안청 항공기에도 해당 활주로의 바로 앞까지 주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일본항공 승무원 조사 결과 관제사에게 착륙 허가를 받고 이를 확인한 뒤 착륙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여객기 기장은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운송안전위원회는 관제사와 항공기와의 교신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여객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프랑스 항공당국도 전문가와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에 따른 사망자가 최소 6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시카와현과 와지마시 당국은 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강진 사망자가 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이시카와현과 인접 지역을 포함해 총 370명으로 파악됐고 이 가운데 이시카와현이 304명으로 가장 많다고 NHK와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으로 쓰러진 건물이 많고 피해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끊긴 상황이어서 인명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또 33,8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최소 9만 5천 가구는 단수를 겪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던 일본 서해에서 또다시 강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3일 오전 10시 54분쯤 일본 혼슈 이시카와현 북쪽 해상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1일 발생한 규모 7.6 강진의 여진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지방 관영 TV 앵커가 개인 SNS를 통해 일본 강진 소식을 전하면서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인과응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업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내에서는 다른 나라의 천재지변을 조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난과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두둔하는 여론으로 갈렸습니다.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但是在开年第一天就发生如此之大的天灾，恐怕2024年全年整个日本都会笼罩在一层阴郁的乌云之下。看来有些事儿还是要少做，核污水也不该排海。希望在日同胞平安无事。 지난해 세계 최초로 무인 달 탐사선을 달 남극에 착륙시켰던 인도가 새해 첫날 블랙홀 등 천체 연구용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현지 시간 1일 남부 우주기지에서 X선 폴라리미터 인공위성 엑스포셋을 쏘아올려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두 개의 관련 장비를 탑재한 엑스포셋은 앞으로 블랙홀, 중성자성, 은하계 핵 등 천체 물체에서 발산되는 X선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천체 연구용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인도가 두 번째입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지난 2021년 해당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근 5년 동안 10대와 20대 젊은 층에서 자해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방문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낸 보고서를 보면 자해 자살을 시도한 10대는 2018년 인구 10만 명당 95건에서 지난해 160건으로 5년 사이 68% 급증했습니다. 20대 역시 127건에서 190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자해 자살 시도자 증가율 1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 해 응급실을 방문한 자해 자살 시도자가 4만 3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10대에서 20대 비중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인간관계 단절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부가 자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큰 고려 요인은 집값이지만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사교육비의 고려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출산율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집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전년도 출산율이 28%, 사교육비가 5.5%로 조사됐습니다. 둘째의 경우 주택 가격 요인은 28.7%로 다소 낮아지고 사교육비는 9%로 늘었고 셋째 때는 집값 요인은 27.5%로 더 줄고 사교육비는 14.3%로 증가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첫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선 주택 부문의 정책 지원이 가장 중요하고 둘째 이상부터는 사교육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부턴 아동 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는 최대 9개월 동안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진 범죄자 처벌 조항을 김다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신상공개 결정 이후에도 언론 앞에서 얼굴을 감췄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실물과 너무 달라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경찰청과 검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행 등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도 혐의가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서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은 빠졌고 미성년자는 아예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복범죄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최대 9개월까지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도 기존 손목시계형보다 더 휴대하기 편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도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밀림의 제왕으로 불리는 동물, 이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사자는 호랑이와 함께 고양이과 가운데서도 가장 큰 맹수로 꼽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덩치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네. 보통 이 수컷의 몸 길이가 2m 안팎이고요. 큰 경우는 3m까지도 자라는데요. 사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수컷에게만 있는 갈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자 하면 또 초원에서 멋지게 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모습이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그렇죠. 뭐 갈기는 사자의 상징과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재작년에 이 SNS에서 이 갈기 때문에 화제가 된 수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네. 이 중국 광저우의 한 동물에 사는 아항이란 이름의 수사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자인데 우리가 아는 사자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갈기가 마치 바가지 머리처럼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독특한 모습 때문에 아항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실 이 광저우 지역의 습도가 높고 더운 데다가 사진이 찍힌 당시에 이 날씨가 무더운 편이어서 수사자의 갈기 털이 늘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그 우울해 보이는데 네. 사자도 헤어스타일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갈기가 사자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수사자에게 갈기는 일단 외모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암컷의 경우에도 이 좋은 유전자를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성 유전자를 가진 수컷을 고르게 되는데 네. 보통은 이 갈기가 풍성하고 잘 발달한 아주 잘생긴 수컷일수록 건강 상태나 생식 능력 등의 면에서도 우수한 개체이기 때문에 인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자무리는 보통 잘생긴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또 이 갈기는 사자가 싸움을 할 때 방패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사자의 결정적인 약점이 목이기 때문에 이 갈기가 길고 풍성할수록 자신의 약점을 더 잘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사자에게 갈기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네. 권력을 지키는 데도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살았던 사자 종이 멸종한 데에도 이런 갈기가 영향을 줬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국제연구팀이 10,000년 전에 멸종한 동굴 사자의 유전자를 분석을 했더니 이 사자가 다른 종과의 교배가 일어나지 않아서 멸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통 이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은 다른 하위 종들과도 교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네. 연구팀은 그 이유를 이 동굴 사자에게 갈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요. 암컷 사자들이 수사자의 갈기털을 건강과 생식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여기기 때문에 네. 동굴 사자는 다른 사자들한테 어떤 번식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갈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사자의 특징으로 보면 그 개별 개체로도 무척 강한 동물이지만 무리를 지어 다닌다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네, 사자에게 무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자는 고양이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아는 고양이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단독 생활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호랑이라든가 표범, 치타와 같이 40여 종이 넘는 대부분의 고양이과 동물들은 독립성이 아주 강하고요.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자만은 좀 이와 다릅니다. 네. 사자는 보통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 살면서 한두 마리의 수컷을 중심으로 암컷과 새끼들이 무리를 이루는데요. 네. 보통은 태어나서 3년 정도 지나면 독립을 한 뒤에 수사자 무리로 떠돌다가 또 힘이 좀 생기게 되면 각자의 다른 무리에게 다가가서 그 무리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수컷은 자신의 세력권을 지키게 되고 암컷이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되는데 서로 역할을 나누고 전략을 짜서 일부는 사냥감을 추적하고 또 나머지는 잠복을 했다가 덤벼드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 대체로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보다 지능이 높다고 하는데요. 서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두뇌를 쓰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네. 자, 사냥은 암컷이 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하이에나들한테 공격받거나 그럴 때 수사자가 멋있게 나서서 지켜주는 네. 걸 제가 보기도 했었거든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무리를 짓다 보니까 사자에게는 서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서열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사자가 이 상체 근육이 잘 발달해서 싸울 때도 주로 앞발을 사용해서 상대를 공격을 하는데 네. 한 번 내려칠 때 무려 800kg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자의 경우는 우두머리가 되면 수많은 이 도전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권력이 3년에서 4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한 번 권력을 가졌던 사자의 경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급격하게 힘을 잃고 노쇠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마치 사람처럼 사회적 지위를 잃고 난 뒤에 우울증을 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이 중국 연구팀이 이런 내용을 이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쥐 역시 뚜렷한 서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두머리가 하루에 10번씩 나흘 동안 서열이 낮은 쥐에게 도전을 받도록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우두머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물러나게 됐는데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뒤에 이 쥐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면서 결국은 활동 자체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다른 쥐에게 밀렸을 때 이 뇌의 특정 신경세포가 사람의 우울증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과 비슷하게 변화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예. 연구팀은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가 동물한테도 우울증과 같은 이런 정신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마치 은퇴를 하고서 우울증을 겪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호랑이에 대해서도 저번에 알아봤잖아요. 네. 이제 사자와 호랑이 둘이 싸우면 누가 더 강할까요? 정말 결론을 내리기가 힘든 문제죠. 네. 우선 호랑이가 덩치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자란 수컷 사자와 호랑이의 몸무게가 보통 180에서 190kg 정도로 좀 비슷한 편이긴 한데요. 호랑이 중에서도 가장 큰 한국 호랑이, 그러니까 시베리아 호랑이는 이것보다 몸무게가 훨씬 무겁고 덩치가 큽니다. 수컷의 경우는 최대 300kg이 훌쩍 넘기도 하는데 이런 호랑이와 대결한다면 아마 사자라 해도 상대가 되질 않겠죠. 네. 하지만 이 공격 능력 면에서는 사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는 급소인 목덜미를 갈기로 철저히 보호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이 무리 생활을 하는 만큼 서열 다툼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전투 경험도 풍부하게 쌓은 편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대결하는 개체의 체격과 공격 특성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사자, 특히 숫사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역시 제왕은 외롭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2050년에는 지구 평균 해수면이 약 3.6cm 오르고 인천은 4cm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팀은 1992년 이후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량 변화를 분석해 해수면 변화를 예측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2050년 지구 해수면은 평균 약 3.6cm 상승하고 이에 기여한 정도는 그린란드 빙하가 남극 빙하의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천의 해수면이 지구 평균 해수면보다 10% 높은 4cm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돼 뉴욕과 시드니 등 5개 주요 해안 도시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열선이나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아도 햇빛만으로 결빙을 막을 수 있는 필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김형수, 윤동기 교수 연구팀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기능성 나노 물질을 이용해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쬐면 결빙을 막고 재빙이 가능한 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필름을 영하 10도 수준의 극저온 표면 위에서 실험한 결과 가시광선 수준의 빛만 비추면 얼음이 어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필름을 플라스틱이나 유연한 표면 위에 코팅해 외장재로 이용하면 자체적으로 열 에너지를 낼 수 있어 겨울철 자동차 성해를 막거나 항공기 재빙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난소암과 유방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특정 유전자 변이가 소아 망막암 발병에도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구팀은 소아 안구에 흔히 발생하는 악성 종양인 망막 모세포종의 발병에 특정 유전자 변이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진단받은 망막 모세포종 환자 30명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6명이 난소암과 유방암의 원인 중 하나인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망막 모세포종의 표적 치료제 개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대, 20대 젊은 층의 자해, 자살 시도가 급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젊은이가 꽃다운 젊음을 뒤로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에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